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서울에서 살고 있는 도시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누구나 멋진 사람과 행복한 결혼을 꿈꾸죠. 저 또한 변화할 때는 제가 온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멋진 남자와 잘 맞는 결혼을 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인터넷에서만 보던 사기 결혼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4년을 속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을 하고 속일 수 있는지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잘 정리한 상태이지만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란 고명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사업가이시고 가정 환경이 부유하여 걱정거리나 스트레스 없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공부에 대한 압박을 한 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밝고 예쁘게만 키워주셨죠. 오빠는 둘이 있는데 큰 오빠는 의사이고 둘째 오빠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미대를 졸업해 광고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지만 그만두고 현재는 조그만 화실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여행 중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저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즐겼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당연한 것이고 가끔씩 짧은 일정으로 자주 다녔어요. 저는 28살 여성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져 친구와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친구는 일주일 동안 머물 계획이었죠. 우연히 엄마의 지인이 괌에 거주하고 계셔서 엄마의 친구 집에서도 며칠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러나 여행지에서 편히 쉬려고 떠난 것인데 제 삶을 온통 흔들어 놓을 사람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 번 다녀왔던 여행지라 관광을 많이 하지 않았고 대부분 쇼핑을 즐기거나 호텔과 해변에서 수영을 즐겼어요. 또한 저는 주로 쇼핑을 한 뒤 인근 바에서 해 먹거나 호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근처 바에 저녁마다 가다 보면 늘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싶었지만 자꾸 눈이 마주치니 저도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건장한 체격에 적당히 햇볕에 그을린 피부, 짙은 눈썹과 호감 가는 얼굴형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마주친 것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괌에서 계속 보는 내내 하루 걸러 하루 가는 바에서 자꾸 마주치니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러던 중에 가게에서 파티를 하는데 친구와 함께 있는 제게 다가와 한국에 있냐? 며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경계심을 풀지 말라고 하길래도 파티 분위기에 취해 있었나 봐요. 저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괌에 살고 있는 김유찬이라고 이름을 소개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여행 일정 동안 가끔 에스코트 해드려도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명함을 건네주었고 거기에는 무슨 회사의 펀드 매니저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과 신원이 확실해져서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민폐가 안 된다면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은 너무나 젠틀하게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누가 봐도 제게 관심이 있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부터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멀쩡한 외모에 한국말로 본인이 하는 일 다 말하는 것도 관심을 표하는 것도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저처럼 남자에 대한 경계심 없이 외모만 멀쩡하다고 사람을 믿어버리는 여자가 사기꾼들이 찾는 호구나 싶었어요. 제 친구가 한국에 돌아가고 남은 기간 동안 저는 그 사람과 거의 매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은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면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저 또한 싫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간 지가 오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 즈음에는 떠나기가 싫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어버렸어요. 돌아가는 일정을 미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저는 괌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5개월간 장거리 데이트를 하던 중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제 대답은 당연히 예였죠. 그 사람의 가족과 가정 환경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저는 다정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졌으니 문제될 게 별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하자고 말한 후 이상하게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바보같이 결혼할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다 싶어서 카드도 주고 현금을 찾아 쓰라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뭘 믿고 그랬나 싶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에게 빌린 돈을 핑계 삼는 일도 다 거짓말이죠. 어찌됐든 그때는 결혼에만 눈이 멀어 있었고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나 제 의견이라면 항상 존중해 주시던 부모님이 생각보다 강하게 반대하신 거죠. 연애 더 하겠다는 건 엄마의 말씀이지만 결혼은 엄마의 생각에 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사람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잖니. 지금 결혼에 서두르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 사람을 만나보고 알아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아빠도 하나뿐인 딸이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딸은 신종을 하고 싶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우리 딸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엄마야, 딸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은 결국 보게 될 거라고요. 장거리 연애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결혼을 할 거라면 미루지 않고 하는 게 더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빠를 설득해서 결혼을 허락받았고 결국 아빠는 마지못해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며 거듭 부모님의 의사를 말하고 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은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직장에서 너무 바빠 일주일씩은 장기 휴가를 내기가 힘들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떨까 물어보았다. 부모님께 인사하는 건 결혼 일정을 잡고 나서 괌에 조금 일찍 와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오빠, 당신의 부모님께는 언제 인사를 드릴까? 다음에 제가 들어올 때는 제가 이사를 시킬 거예요. 결혼까지 했는데 너무 늦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죠? 그래, 이번에는 어서 들어오면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자라며 어머니가 매우 기뻐하셨다. 너만 나면 정말로 좋아질 거야. 긴장돼. 오빠는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분명히 맘에 들어 하실 거야. 결혼을 결정한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결혼식을 준비 겸 그 사람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저는 한 번도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머니를 만나러 인사를 드렸죠.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초대받을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그 사람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그냥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주머니 모습이었어요. 생각보다 조금 고생을 하신 얼굴로 보여 우유색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연애할 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쟤를 보시고는 활짝 웃으시면서 앞으로 아들을 잘 부탁한다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는 결혼인데 그들이 결혼 준비를 자신들이 잘 하도록 하며 옛 예물을 닫아 헛된 호감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참 합리적이고 침착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을 시집 보낼 때는 혼수를 따라가며 예도를 들어서 시댁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많지만 어머니는 그런 것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하고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면서 별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체면을 유지한 채로 결혼식 때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전 솔직히 남편 부모님 집에 가보고 싶었지만 저는 무접촉을 지향해야 해서 그냥 자제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괌에서 어머니를 만난 뒤 예식장을 잡고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이 해외에 근무 중이라 한국에 쉽게 갈 수 없고 비행기 비용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결혼식은 괌에서 하기로 했어요. 가족들만 초대해서 소희가 결정했어요. 남자친구 집안은 어머니만 계시고 경제적 여유가 많이 없어 보여서 친정에서 예물과 예단 없이 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의 렌트비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부모님께서 방문하셨고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어두운 말씀이 믿을 수 없고 음산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미 식장을 예약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반대했고 아버지는 속상해 하시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포기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 아버지의 말씀을 후회합니다. 어른들은 왜 그렇게 사람을 잘 판단할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제 고집대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괌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쪽에서는 우리 가족과 오빠의 부부와 조카만 참석해서 인원이 적었지만 남편 쪽은 시어머니와 오빠, 친구 몇몇이 많이 참석하여 아주 작은 리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와 우리 부모님은 결혼식 당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셨고 이후 부모님은 결혼식 뒤 일주일간 관광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괌에 있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남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가족에게 돈을 계속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 제게 가져간 돈도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상당한 금액이었는데요. 그 돈도 아직 캡자라는 상태였어요. 근데 급해서 빌려달라고 하길래 이유도 묻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빌려주셨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갚는다고 했었고요. 오빠, 지난번에 내가 준 돈 언제 갚을 거야? 급해서 가져갔는데 엄마가 비상금으로 주신 돈이야? 단장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벌써 한 달 넘었는데 일부라도 조회하는 건 안 돼요? 제가 답답해서 물었더니 그분의 가족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했었대요.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라고 하던데 지금 당장 갚기가 어려운 걸로 보여요. 죽음만이 해줄 것 같아서 나도 계속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매번 이렇게 돈을 빌려갔는데 솔직히 결혼 전 가져간 돈과 합치면 5천만 원이 다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돈은 갚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뜯기고 말았어요. 결혼했으니 내가 남편의 월급을 관리하고 싶다고 할 때는 다 준다면서 조에게는 결코 자기 수입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의아한 점이 많았지만 미련하게도 저는 다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불만을 얘기해도 남편이 너무 다정다감하게 저를 살살 달래줘서 정말 남편을 믿었던 거예요. 괌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2달 정도가 지나니 좀 힘들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쇼핑도 했지만 술술 나도 뭔가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던 어느 순간 남편이 갑자기 한국으로 가자고 하네요. 나는 한국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한국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서 다행이지 뭐. 여기서의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 하지만 오래전에 한국에 간 적이 있지만 시세는 잘 몰라. 내가 집을 사는데 돈이 없으니 일단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할 것 같아. 짐을 알아보는 일은 당신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은 한국에서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돈이 없어서 걱정한 모양이었죠. 남편은 펀드 매니저로서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일을 한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 생활비를 들여서 그랬나 보다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가면 내가 더 잘 적응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것이 딱 좋아 보여요. 당신도 잘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을 거예요. 또한 우리 엄마 아빠도 거기 계시니까 집은 걱정하지 마세요. 실은 부모님이 내 앞에 해주신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오빠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니 저도 마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빠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신이 뿐인데 그냥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죠? 버린다면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실까 봐요. 아니면 한국에 계신 어머니 만나러 가는 건 어떨까요? 제안해 볼까요? 저는 정말로 상관없어요. 혼자 남아있기가 걱정돼서 남편께 제안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후 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것 같아서 인사도 드리러 어머니를 찾아갈까요? 라고 제안했더니 남편이 당황해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이미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한국에 가도 아무도 없다니까 여기 남겨두길 바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행 다녀온 뒤에 만나자고 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한국으로 가려고 말씀드렸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집 문제와 살림살이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는 괌에 랜턴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편안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건 아닌데 퇴근하고 오면 몸에 담배 냄새가 항상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80 같은데 참석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 상가에 화실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가끔 남편과 친정 부모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냥 보통의 화목한 가정으로 지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는 또 얼마나 살갑게 대해주는 경우와 어쩔 때는 져주지 않는 남편이 혼자 내 아버지를 도와주고 산에 가기도 하고 사우나에도 가곤 했습니다. 저는 친부모님을 배려해주는 남편이 그저 고마웠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친부 사이까지 차도 바꿔주시며 같이 다니라고 권유하셨어요. 남편은 사람 대우를 많이 해서 그저 어른을 잘 대해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사랑지 않아 보이는 것을 미안해 하시다 말씀하셨죠.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를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하는 곳은 어디인지 저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대충 여의도 어디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가끔 남편이 퇴근하면 회사 근처에서 같이 밥을 먹고 싶어 전화했더니 남편이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을 밖에서 마주치는 게 쉽나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지만 좀 이상했어요. 어쨌든 남편이 월급을 안 가져오는 건 아니었고 괌에 계신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준 지 5.2 안 하다고 남편이 투정을 부리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충분히 있고 사고 싶은 것은 고민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버는 돈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펀더멘털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하는 것이겠죠. 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을 못 받는구나 하고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로 살았는지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결혼하면서 이상한 점이 그렇게 많았는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지 한 번도 남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정말 저미련하죠. 한국에 들어온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뜻밖에도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통해서 소식만 전해 들었고 연락 한 번 못 드린 게 죄송해서 잘 지내신다고 인사를 건네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지금 한국에 들어오셔서 계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어. 내가 실은 한국 일이 있어서 급하게 오게 되었어. 연락을 미리 못해서 미안해. 이제 시간이 좀 나서 연락해봤어. 너희 신혼집이 궁금한데 엄마가 한번 가서 보고 싶구나. 며칠 후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어떨까? 어머니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호텔르에서 택시를 보낼 테니 타고 오세요. 갑작스런 연락에 놀랐지만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말에 흔쾌히 옳다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계신 숙소로 택시를 보내주고 집으로 모셨어요. 집에 오신 어머니는 집안의 가구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살림살이를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구나 하시면서 집이 자가인지 누구 명의 집인지 친정 부모님은 대개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묻는 말에 간단히 대답해드리고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야겠습니다. 아까부터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이 제가 어머니가 오셨다는 문자를 받았는지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오셨다는 건 무슨 말이죠? 갑자기 음료와 빵이 아까 전화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미 이틀 전에 한국에 오셨다는 건 몰랐던 거예요. 우리 사는 곳을 보고 싶으시다고 했던데 지금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계시면서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여보. 제가 일을 마무리하고 지금 집에 빨리 돌아갈게요.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연락도 미리 안 주시고 오셨어요?
제가 당황스럽게 되었잖아요. 제게라도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 했어요. 미안해요. 아들, 엄마가 한국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쩌다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당분간 한국에 좀 있어야 할 일이 생겼는데, 만약 얼굴만 괜찮으시다면 같이 좀 있어줄 수 있을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남들이 다 누리는 며느리 호강을 한번 봐보고 싶어요. 어머니, 그러시는 말씀이 어디죠? 갑자기 들어와서 같이 지내는 거 싫으신가요? 그건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 오빠 기왕에 오셨는데 일단 당분간 지내는 건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한데 괜찮으시면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는데도 이 이성학의 남편은 반가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남편이 아무 연락 없이 불쑥 오시는 것 때문에 언짢아 하는 줄로만 알았고 얼른 그 냉랭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죠. 사실 놀랐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신혼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시어머님하고 당분간 같이 살면 황당하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을 보니 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선거 저녁상을 준비해서 어머니께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지내실 방도 잘 준비해 드렸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할게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오신 건지, 참, 내가 당신이 없을 때 잘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당신은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응, 알겠어요. 난 괜찮으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뭔가 사정이 있으시겠죠?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를 돌아가게 잘 설득하라고 했고 다음날 출근할 때 축하를 하면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보시다가 남편이 나간 뒤에 오유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할 때쯤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은 들어와서 어머니라 인사도 하지 않고 안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똑같이 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할 때쯤 나가셔서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저에게 아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장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려니 대신 한국에 왔으니 쇼핑을 좀 하고 싶은데. 내일 어떠냐? 어머님이 다시 돌아가신다는 말에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좋나 좋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내일 제가 백화점 데리고 갈 테니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골라보세요. 어머니가 필요하신 것들을 내일 다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다음 날 일찍 이어버려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명품관을 둘러보시며 가방, 신발, 스카프를 차례로 고르셨어요. 계산할 때쯤에 어머니께서는 지갑을 꺼내지도 않고 제게만 쳐다보시더니 결제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쇼핑한 건 그날만으로 500이만 넘었습니다. 중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예상치 못하게 남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보, 일단 사달라는 대로 다 사드려. 당신 카드를 좀 긁고 나중에 내가 돈을 줄 테니 하는 대로 그냥 해줄게요. 에이, 알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좀 너무 하셨다. 당시에 생활비를 또 받으시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사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는 알겠다고 했지만 술을 참니다 보니 어머니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그렇게 사치품을 마구 살라고 할까요? 정말 이상했지만 남편이 그러라고 하니 일단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도 어머니는 화장품이나 영양제 등 쇼핑을 많이 하시고 저에게 한 호텔에서도 자지 말고 너희 집에서 자라고 하시며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자면서 며느리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현명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지내시는 것을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물건을 한가득 사오셔서 택시에 실어주셨습니다. 고마워하시며 감사를 표하셨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이상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날 집에 왔을 때 있었던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어머니가 더 이상 오시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말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줌을 내미는 장영수를 보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은 지금은 힘들다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앞으로도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더니 쉽게 따르며 자리를 피었더군요. 이후 한 달 뒤에 제 인생에서 그날이 제일 충격적인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실을 오픈하고 제 친구가 제 화실로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마시도록 하고 맛집에 가기로 했죠. 친구가 자신이 아는 곳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어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대기를 해야 하는 식당이었는데 한참을 기다려 자리를 잡고 주문하려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 말았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이 다름이 아닌 남편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기는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주보고 몇 주간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봅니다. 어머 당신, 이게 무슨 일이죠? 어머니가 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세요? 옆에 있던 친구는 영문 모른 채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황한 어머니는 말도 더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게야, 유아가 심이 안 와요. 내가 더 이상은 말 못해. 하고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밥이든 뭐든 양해를 구한 후에 어머니를 쫓아나갔어요. 이게 대체 어떤 일인지 꼭 알아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체 어머니가 왜 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잖아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덜덜 떨며 그 아주머니에게 말을 아니 포기한 듯 저한테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모든 사실을 듣고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아가씨. 실은 내가 아가씨 남편과는 모르는 사이야. 나는 잘못 없소다. 아가씨 남편이 시켜서 한 일이야. 실은 아가씨 남편이 나를 시어머니 역할로 부르더라고요. 고용한 거야? 괌에는 있는 아가씨 만나는 나라래. 결혼식 날에 역할이 돼야 하는 축원으로 말이야. 근데 아가씨 남편이 내가 한 일에 부의 생각보다 돈을 적게 준다고 해서 얼마 전에 아가씨 집에 가서 깽판을 치는 거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고소하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야. 내가 다 말했으니 그걸로 끝이야. 역할 대행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있더군요. 그럼 남편이 이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소개하고 나와 결혼을 했다는 건데 대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아줌마, 뜯겨간 물건들 다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곧 살 거니까 그렇게 말해주세요. 알았어요.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봐도 아가씨 남편이 될 자세한 건 몰라요? 그냥 나도 괌에서 잠깐 동안 한국 식당 일을 하면서 붕괴된 것은 군대 아가씨 남편 매니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괌에서 풀타라면 서로 가이드하면서 책도 받았고 그러면서 산골에 놔뒀어요. 나중에는 잘 몰라요. 알고 있는 건 다 말했으니 일단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부탁이에요, 아가씨. 정신이 멍해진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나와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알게 된 사실을 전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모른 척하고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괌에 잘 도착하셨나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당신이 전에 좀 드려봐라고 했더군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태연한 대답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몇 일을 고민한 끝에 변호사인 오빠를 만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는 즉시 사람을 고용하여 남편을 조사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급하게 결혼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굳게 마음먹으라고 하더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추악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이혼할 각오를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의 숨겨진 모습을 알아내게 되었고 말로만 듣던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펀드 매니저는커녕 한국에서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구졸 출신이었어요. 어릴 때 남편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남편은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와 또 다른 집에서 살았지만 우리를 만난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남편은 호바에서 일하던 남성 접대부로서 3년 동안 근무했고 여자와 둥고까지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외로 나가 가이드로 일한 적도 있었죠. 한국에 돌아와 남편은 일하러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곳은 우연히도 남편의 친구인 사람이 운영하는 성인 게임장이었습니다. 정화는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된 후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였다며 남편과 함께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짐을 대충 싸서 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온 남편에게 내가 알아낸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날 처음부터 철저하게 속인 사람이어서 강한 심장은 못 되는지 흔들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다가온 이유가 뭔가요? 어디까지 나에 대해 알고 다가왔나요? 계속해서 내 등 뒤에서 저를 배신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통 당신을 처음 봤을 때는 술 차이는 그 술집 사장의 말을 듣고 부잣집 딸로만 여기길래 접근한 건 맞아 하지만 진짜로 사랑했어. 나중에 다 말하려고 했어. 우리 아기를 내면에 나오면 다 털어놓으려고 했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게 지금 무슨 짓인지 알아? 이건 범죄야. 나한테 사친 거라고. 당신의 부모, 당신의 집,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학교 그런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출근한 척하고 다닌 시간은 게임장에 있던 거라고. 여보, 나도 우리가 불쌍하게 놓쳤던 사실 우리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지 내 머리가 안 좋았던 건 아니라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은 나중을 위한 것이야. 수익도 잘 나오고 있어요. 당신이 더 줄 수 있다고 하니 나중에 보여줄 거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여. 바로 당신 말하는 거 전부 거짓말 같아서 믿을 수 없어요. 남편은 투자는 좋은데 코인은 대박이 날 거라고 했지만 만약에 50% 나면 그 돈을 다 제게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남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캐시이란 제 말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핸드폰을 내미는데 그걸 보고 나는 뒷목을 부여안았어요. 47% 손실이라니. 주식 투자를 해봤어도 이런 손실률은 처음 보는 거예요. 두투구도 못한 코인에 4천이나 넣어놨는데 그나마 반토막이네요. 남편은 코인은 금방 회복한다고 하지만 하루 만에 100% 넘게 뜨기도 할 수 있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겠어요. 나한테 생활비도 많이 못 주는 사람이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르게 말해주세요. 제가 코인에 투자한 돈에 대해 계속 추궁했더니 마침내 털어놓더군요. 장인어른이 준 돈이에요. 내가 투자하는 펀드에 넣었는데 주신 거예요. 매달 몇 인 남은 주기로 했는데 다음 달부터 진짜로 주려고 했어요. 저한테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모르게 아버지 돈도 빌려 코인에 투자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손실이 났으니 당연히 아버지에게 한 푼도 못 갚았을 테니까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결혼은 진지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날 속이려고 결혼했나요? 사기와 마찬가지군요. 당신이 나에게 당신에 대해 사실대로 얘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만나기 전에 한 수법들을 다 알고 있어요. 내 집에서 싸워도 할 수 있어요.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앞으로 잘할게요.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했는데 쉬운 게 뭐 있어요? 내가 못 드릴 리 없어요. 내 방식대로 원한을 풀겠어요.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오빠가 변호사라는 건 증거가 아니에요. 아니야, 결혼한 건 모두 제 돈으로 했어요. 우리 집 최선은 부거를 만든 거예요. 당장 나가야 해요. 지금 안 나가면 우리 가족들 모두 화를 낼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지금 순순히 나가려고 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내쫓았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오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우리 사이가 오래된 것을 알고 정말 화가 나셨어요.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박히게 하겠다며 아이를 감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태를 알고 나니 아버님이 처음에 결혼을 반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혼자 똑똑한 척하기보다 현명하게 행동해야겠죠. 일찍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에요. 살아있다면 네 재산 살아서 이 뜯어내려고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만하길 다행으로 알고 힘들겠지만 마음을 잘 추스려. 아빠의 위로에 눈물이 나더라.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미련스러운지 느꼈는지. 이렇게 계속 미련하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최대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오빠는 이런 사기 결혼 같은 경우는 혼인 취소 소정이 가능하다고 했었어. 남편의 학력, 집안 경제력, 모든 게 다 허위였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되실까요? 분노와 배신의 감정이 이 정도로 크다. 저는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혼과 함께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남편의 혐의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니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죠. 결국 산을 누리고 접근한 결혼까지 했고 9개월 후에 지속적으로 제 돈을 야금야금 가져간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저에게 지배하게 연락을 했고 친정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든 회의에서 이혼만을 안 하려는 속셈이 있겠지만 고소까지 진행하니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진 것이네요. 어떻게든 저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는 저에게 약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아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죠. 알고 보니 저에게 그동안 뜯어간 돈을 모아놓은 계좌가 있었더라고요. 그 돈은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제가 계좌를 압류하고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을 몇 번 만났을 때 전 남편으로서는 믿기 힘든 정도로 눈빛이 선을 하더군요.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모르고 결혼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었고 저는 화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만 신경을 쓰며 바쁘게 살고 있어요. 벌써 코로나 이전의 시간이라 참 빠릅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결혼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거든요. 제가 4번째로 결혼한 것을 얘기하면 주변에서는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 어땠을까요? 결혼 전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말리실 때 그 사람의 거짓말을 보지 못한 것을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정말 전달미를 가졌고 똑똑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도 사랑의 이름으로 속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성분들께 이런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조차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다음에 누구에게 속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결혼한 여자는 누군가와 다시 결혼할 것 같아요. 전 그 사람과 1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한 후 이혼을 했어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속상한 마음은 아직 풀리지 않아요. 피해배상금으로 받은 돈은 전 배우자와의 결혼 때 사용했던 돈보다 훨씬 적어요.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워요. 그래도 집은 4명이로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 결혼할 때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본, 등록부 등을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했던 일인입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솔직히 결혼할 생각은 아직 없지만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이젠 절대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람은 안 만날 겁니다. 미안했던 저이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은 행복했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